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국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어가 7급에 비해서 좀 더 암기가 좀 더 세다. 강도가. 그러니까 뭐 한자 같은 것도 있고 문법도 그렇고 조금 헷갈리는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근데 뭐 전반적으로 다른 직렬의 국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다라는 거. 근데 어휘상이나 한자에서 조금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뭐 문학이나 독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7급이 좀 더 그 비중은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자, 띄어쓰기 문제 같은 건 문법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799 공무원 시험이든 띄어쓰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날 나왔던 애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서 가장 맞는 거래요. 자, 만날 겸 여행도 할 겸 미국에 다녀왔어 했는데 자, 만나다, 만나고, 하다, 하니 그쵸? 그럼 여기 용언 뒤 얘는 뭐예요? 의존명사인 거예요. 이때의 용언 뒤에는 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를 잘 구분하고 싶다. 의존명사는 관형어에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존명사는 용언의 관형사형, 그러니까 용언의 관형사형이 와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용언은 뭐다? 바꿀 수 있는 동사, 형용사다. 만나다, 만나요, 하다, 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기 있는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용언 뒤 의존명사는 띄어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겸이라는 건 만나고 하고 이렇게 둘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띄어야 돼서 얘는 틀렸고. 자, 이 회사의 경비병들은 물 셀 틈 없이 경비를 선다? 경비를 서는데 어떻게? 물 셀 틈 없이. 자, 이거는 뭐예요? 이가 붙어서 물 셀 틈 없다, 물 셀 틈 없이, 빈틈 없이. 얘는 용언을 꾸미는 뭐다? 부사다. 그죠? 그러니까 한 단어란 얘기예요. 한 단어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저 사과들 중에서 좀 더 큰 것을 주세요. 자, 우리는 큰 것, 좀 더 다 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좀 더 큰 것, 단음절, 글자가 하나인 애들이 이렇게 나열될 때는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두 개 붙이고 띄고 이렇게 하는 걸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음절이 여러 개인 경우 한 글자. 이 경우 이거 허용되는구나. 답 3번. 자, 그 사람은 감사하긴커녕 이건 맨날 나오죠. 은는만도 보조사 커녕 둘 다 뭐다? 보조사. 자, 조사는 뭐다? 앞말에 뭐한다? 붙여 쓴다. 이거 다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띄어쓰기 문제는 계속 기출 보면서 연습하시면 나왔던 애들이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생법 봐.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 이거 파생어에 대한 거니까 얘는 문법의 기초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를 볼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죠. 그 다음에 합성이라는 건 뭐예요?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어근이라는 건 뭐가 어근이에요? 중심 의미가 있는 게 어근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접사 중에 이렇게 어근의 뒤에 붙는 전미사 애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전미사 중에 어떤 애들은 뭘 바꾼다? 품사를 전성시킬 수 있다. 품사 전성 가능한 애들이에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전미사. 품사 바뀌었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교육자. 이 뭐예요? 채연이죠? 근데 교육자답다. 그럼 뭐예요? 명사에서 뭐가 됐죠? 이 답을 만나서 명사에서 형용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품사가 바뀌었다. 그럼 이거 뭐다? 얘 전미사구나. 어근 플러스 접사. 맞고. 자, 얘를 풀면 살피어보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살피다, 살피고, 살피니, 어근. 보다, 보고, 어간이죠? 어근.
아, 얘는 뭐다? 어근 플러스 어근이구나. 이거 연결어미구나. 그럼 얘 뭐다? 합성어다. 2번 틀렸죠. 자, 탐. 근데 여기 뭐예요? 스럽다. 그럼 이건 뭐예요? 탐스럽다. 탐난다. 이렇게 있다가 탐스럽다. 그럼 얘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뭐가 됐죠? 탐스러운 상태. 형용사가 됐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탐이 나다. 명사에서 지금 형용사 이렇게 볼 수 있겠네. 탐이 나다. 체형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랑스럽다 얘도 많이 나와요. 자랑 명사에 전미사가 붙으면서 품사가 바뀌는. 그래서 밥 이거 다 뭡니까? 네, 전미사예요. 유명한 전미사예요. 그 다음에 순수 얘도 명사인데 순수하다 다 똑같은 경우 품사가 바뀐 게 나왔어요. 그래서 찍하다, 공부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접사는 어근 뒤에 막 이렇게 바꿔서 붙일 수 있고 덧신, 덧붙이다 이런 식으로 바느질, 도둑질 이런 그런 식으로 찍칠 접사죠. 그래서 접사는 어근의 앞뒤에 붙는 게 접사인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네가 다 뭐다? 찍하다. 이렇게 세모인 애들은 뭐다? 전미사구나. 그래서 이렇게 파생어 만드는 거. 그래서 원래 파생어에서 전미사가 품사를 바꾸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품사 바뀐 거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3번 한자성어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자성어 문제는 한자를 다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나왔어요. 지금 복음까지. 그럼 뭘 알아야 되냐?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한자성어는 퀴즈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뜻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일단은 경광부여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을 하세요. 그럼 뭐요? 타당한 논거가 아니란 얘기네요. 이건 뭔 소리예요? 이 얘기잖아요. 타당하지 않다는 건 억지스럽다. 그래서 견광부에 여기에서 막 이끌 겸, 강할강, 이렇게 모일회, 이런 거, 붙일부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자성어 할 때는 그냥 견광부에 이거 뭐다? 억지주장. 억지스러운 말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 그래서 억지 주장하는 거, 억지 주장 근거를 댄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이거 맞는 거네요. 그죠? 자, 그는 언제나 호시우보하여 리더가 되었다. 자, 호시 이거 범호자죠. 호랑이처럼 보고 어떻게 봐요? 예리하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소우 당연히 소처럼 뭐한다? 걷는다. 나온 호시우고 범호자. 자, 그러면 이때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어? 소는 어때요? 느리게 걷죠? 그러니까 이때 호시우고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다. 그리고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보고 소처럼 느리게 걷는다? 그럼 이때 뭐다? 매사에 신중한 태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함부로 도청도설에 현혹되어 주책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현혹이라는 거 홀린다는 거죠. 도청도설, 길에서 들었다. 그럼 길에서 들었다. 뭘 들었어?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도청도설 나왔을 때 이런 거보다 소문이구나 이렇게 여기에서 칠할 도자, 말씀 설자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는데 그렇게 한자 도금 같은 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한자성어는 따로 이렇게 퀴즈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한자성어에서 이거 물어보지 않아서 의미로. 그래서 이거는 맞고 탑 이거. 근데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전화위복으로 여기에서 저거 세 개 다 모르셔도 전화에 화가 바뀌어 복으로 된다. 이거는 뭐예요? 화가 뭐야? 바뀌어서 복이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긴 건 복인 건데 웬 화로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문맥이 되려면 진 것을 전화위복으로 여기자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래서 이건 사실 주는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한자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 자, 이랬을 때 이 한자를 몰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를 본다고 하면 의미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휘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래된 나사라 마모가 심해
그 다음에 절차탕만은 한자성어로 많이 뭐 갈고 닦는다. 근데 연마? 아 뭔가만 갈고 닦는다. 근데 근육이 갈고 닦는다? 마비됐다는 건 뭐예요? 멈췄다. 갈고 닦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미상 갈고 닦는이 쓰이지 않은 건 누구예요? 이거예요. 한자 모르고 풀 수 있어요. 이런 와 이거 완전 어휘 문제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한자를 모르니까 한자 문제로 들어가겠지만 이건 사실은 한자 몰라도 어휘 가지고 풀 수 있죠. 사실 얘네 세 가지는 뭐예요? 갈다, 갈마자가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마자 외우실 때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돌을 간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니까 돌을 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맞자 같은 경우에는 절이다 마비됐다 이럴 때는 절일 맞자 써서 제에다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절일 맞자예요. 그래서 갈맞자, 절일 맞자 이렇게 한자 문제 아니라 어휘로 풀리는 문제였다 라는 거. 자, 띄어쓰기 두 문제 나와서 두 문제 지금 띄어쓰기. 잘못된 거. 자, 다 한 번이죠. 그죠? 근데 한 번이라는 애는 약간 좀 문맥에 따라서 붙일 때도 있고 찔 때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풍수를 봐야 되는데 한 번 실패해도 또 도전했는데 그걸 정말 한 번 실패한 거죠. 원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아요? 이때 번은 뭐다? 한 번, 두 번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자 이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차례나 횟수가 뜬다. 한 번, 두 번 이러면 뭐다? 얘는 의존명사라서 차례, 순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는 띄워야 되니까 답 1번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은는만도 뭐다? 조사. 그럼 얘 뭐다? 체험. 한 번은 지난번에 어떤 때는 이 얘기예요. 얘는 뭐다? 명사예요, 명사. 왜? 한 번 대명사 아니죠? 수사 아니죠? 그럼 뭐다? 명사. 그래서 얘는 명사. 근데 한 번 크다. 근데 뭐 한 번 크다. 불러보는데 한 번 불러볼까? 용언을 꾸미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다? 부사. 그래서 어떤 상태나 행동을 강조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거. 한 단어는 띄면 안 되니까 당연히 붙여야 되겠죠, 그쵸? 자, 여기에 이 글을 읽고 답하라고 해서 두 문제를 딱 줬는데 자, 구성 방식. 자, 딱 봐도 여기에서 저는 중괄식, 양괄식 보기 힘든 글이죠. 양괄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두괄식은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괄식은 꼬리밑자, 맨 마지막에 주장이 나오는 거고 양괄식은 처음이랑 마지막에, 중괄식은 갑자기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빨리 푸는 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글은 대부분이 미괄식, 정말 간혹 두괄식 이런 경우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미괄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서 풀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봐도 얘가 두괄식인지 아닌지 양괄식인지 아닌지는 볼 수 있겠죠. 왜? 둘 다 처음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글쓴이의 성격을 물어봐. 성격. 자, 낭만주의, 뭔가 환상 이런 거, 낭만적인 거, 자연주의, 자연 좋아하는 거, 신비주의, 알 수 없는 거, 약간 그다음에 실용주의는 실생활에 유용한 걸 중시 여긴다 이런 얘기인데, 자 보면 인류는 우주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으며, 그러면 여기서도 사람은 우주 중심 아니야, 이거 아니라 끝자리에 있고,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됐거나 힌두 불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연의 우연한 산물일 뿐이야.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차별되지 않아. 이 얘기는 인류가 더 동물에 비해 우위 뛰어난 건 아니야. 자, 그의 존엄성, 인류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차등지을 수 없어. 인간, 모든 건 똑같아. 이랬어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뭔가 핵심 보여요? 아니죠. 인간은 동물 똑같아.
인간은 가장자리에 있는 거고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낸 거야 하면서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가 있다고 했어요. 자연에 대해 어때? 긍정, 예찬적. 자, 미국 원주민이 땅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비유도 했어. 자연은 모든 생성의 원천이자 젖줄이고 자연은 대자연, 즉 산천초목이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선하고 풍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연은 끊임없이 조용하면서 생기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은 이렇다. 자, 자연은 이렇다 원리이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인 의미다. 자연은 생명 그 자체의 활력이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이다. 자, 또한 플러스 자연은 인간이 배워야 돼. 진리야. 모든 행동의 도덕적 및 실현적 규범이며 지침이고 길이야. 자연은 결과적으로 정복과 활용 아니고 감사와 부지런의 대상. 자연은 우리가 예찬해야 돼. 자연의 긍정이네요. 그럼 딱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자연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감사하고 보존해야 하는 대상이다. 자연이 긍정인 게 이 글의 주제인 거니까. 글쓴이의 성격 당연히 뭐예요? 자연 중시. 이건 자연. 여기부터 자연이 좋아, 자연 훌륭해 라고 봤으면 딱 풀 수 있는 문제. 또 하나, 두 가지씩. 처음에 뭐 있어요? 처음엔 인간에 대해 말했죠. 이 글은 뭐에 대해? 자연에 대해서. 아닌 거고. 처음하고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 양괄시가 아닌 거고. 맨 마지막에 주제 있으니 미괄시. 중간이 주제라고 보기엔 맨 마지막에서 이 모든 걸 포괄하기 때문에 얘는 미괄시 구성이다. 이렇게 읽어내셔야 돼요. 쉬운. 자, 그 다음에 락항에 의하면 추론이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9급에서의 비문학은 뭐 고난이도의 추론 문제는 등장하지 않아요. 단순 사실적인 이해에 입각한 내용일치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리가 먼 거래요. 자, 일단은 주체의 무의식이 구조의 상징적 질서에 형성되고 무의식의 주체의 의식적 사유 행위에 따라 새로운 문화 질서가 강조되고 대중매체 광고가 미치고 이런 명제도 옳지 않고. 자, 락항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의 영상 또는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에 새로운 타인, 다시 말해 아버지 곧 이꼬르,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3자 관계 이꼬르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줄여요? 락항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사회화 전 거울 단계에서 상징적 관계가 형성돼. 이 상징적 관계 형성은 제3자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선 뜻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이거 아니라고. 제3자가 외부에서 일부러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뭔데?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형성이죠.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그럼 뭐다?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구조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 질서는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들어가 있다. 마지막 문장,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인간이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든 거 아니다. 자, 말하자면 구조란 정의 떴어요. 인식되지 않는 가운데. 그럼 의식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의식 상태라고 하죠. 인간 문화의 기저 밑바탕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듯하는 거다. 자, 그러므로 정리해. 락항에게 있어 주체의 존재 모습은 무의식적인 걸 바탕으로 가능하대요. 주체 자체는 이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 형성된다. 정리해.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다. 우리 주체라는 건 행위를 하는 사람을 주체라고 하죠. 행위 주체. 근데 얘가 뭐다? 무의식적 주체다. 의식이 있는 게 아니래요. 자, 얘한테 나의 생각과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 같지 않대요. 그는 내 생각이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지 못한다고. 자, 딱 봐도 데카르트하고는 반대네요. 데카르트는 말하잖아요. 난 생각한다? 그래서 난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해서 연결이 되는데 얘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지는 못한대요.
자, 예경우 나는 생각한다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무의식에서 난 존재하는 거고, 내가 존재하는 곳에 난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는 주체는 무의식이다. 자, 무의식은 타자의 진술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라고요. 이 꼴을 바꿔 말하는데 다시 똑같이 말해서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발언 나와서 우리에게 온 거다. 우리는 무의식은 주체에 끼치는 기표의 영향이구나 라고 라캉이 말했어요. 이런 연유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아, 인간의 욕망이랑 타자의 욕망이구나. 내 욕망이 아니구나. 주체적인 건 없다는 거야. 의식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에 말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뒤에가 중요해요. 그건 어디까지나 허상이야. 잘못 알았어. 실상은 뭐다? 내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내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스스로 원하는 욕망이란 있을 수 없어. 그럼 라캉의 핵심 생각이 뭐예요? 주체는 무의식이다. 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 뿐이야. 그래서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만들어진다.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문화질서, 주체는 의식 따위 없다. 2번 틀렸고 이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광고가 뭔데요? 광고 이거 타자의 욕망. 어떤 물건을 팔고 싶은 욕망. 나 이거 사야겠다. 그래서 이 문장이랑 이 맞고. 데카르트의 이거 당연히 명제는 옳지 않다. 예, 이거 못한다. 맞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김광석 시인의 해바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문학을 좀 공부하셨으면 제목만 보고도 주제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김광석 시인이 좀 아팠죠. 그래서 막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화났는데 자 일단은 그 고흐 작품을 가지고 쓴 거 해바라기의 비명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해바라기 노란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피는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바라기는 기본적으로 보리하고 함께 생명력을 상징해요. 강의는 생명력 생명력에 대한 추구 이런 걸 상징하는 시어라 이것만 알고 있었어도 답은 3번이구나 생에 대한 의지 이걸 풀 수 있어요. 문학을 했으면 근데 이제 이 시의 주제 물어봤는데 일단 해바라기네 이러고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긍정 부정으로 그렇게 못 본다 했어요. 자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일단은 가을이구나. 개별 배경 떴네요. 현란한 광채, 빛이 흘러 양양한 대기에 공기에 바다의 무늬가 있다. 그냥 이 뭐야? 가을이라는 배경묘사네요. 한마음이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다 긍정이네요. 네, 찬란하게 피어난 백일에 태양, 흰 태양의 환상을 따라. 그러면 이때 찬란하게 피어나다 긍정이네요. 지금 필 수 있는 것보다 해바라기. 그럼 얘 뭐다? 원관념 해바라기구나. 다름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 이건 뭐예요 그러면? 해바라기가 핀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나왔네. 생의 근원 뜨면 당연히 생의 의지 이거 들어갔었어야죠. 생명의 근원을 향한댄다. 추구한다잖아요.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 같이 지구법 떴네요. 그럼 이거는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가 생명의 근원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뭔데요? 해바라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C 막 있는 거 C 부분 이게 이 눈 같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게 근데 생의 근원을 향해 있다고 이 얘기는 생명을 희구한다는 거죠. 그죠? 자 황색 꽃잎 금빛 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딱 봐도 해바라기 묘사네요. 영탄 의욕의 씨 뭐에 대한 의욕? 생의 근원을 향한 의욕 생명을 희구하는 의욕의 씨 무슨 씨? 해바라기 씨. 자 원광이 묻힌 듯 지규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가 됐을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빛광자 둥근 빛에 원래 붙여야 되는 후광 이런 건데 막 묻힌 듯 향기에 익어가니 자 한 줄기로 지향한 추구한 높다란 꼭대기의 환희 기쁨에서 딱 봐도 해바라기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이 축복받는 자, 해바라기를 말하는 거죠. 늠름한 잎사귀들이 경이, 놀라움과 이런 공경심을 담아두고 찬양한다. 누구를? 해바라기의 이런 생명력을 받아 생각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의 교감, 인간 얘기 1도 안 나와요. 가을의 정경과 정치, 가을 배경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가을에 대해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해바라기의 생명력인 거지. 환희가 넘치는 삶, 노에서 기억합시다. 해바라기는 뭐다? 보리와 함께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걸 기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10번. 글의 제목 묻는 게 실급도 나오지만 9급에서도 글의 제목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국어를 읽는 기본이 글의 구조 파악하는 거예요. 구조주의 관점. 에 따르면 당연히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나 이런 걸 찾는 건데, 일단은 여기 실생활에서 수학 공식을 적용하고 정의와 구성요소, 수학적 엄밀성, 용어의 올바른 활용 이랬어요. 그럼 올바르다가 뭐예요? 적절하다, 적절하다. 그쵸? 맞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얘가 그냥 좀 그나마 핵심이 없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방정식이란 단어는 정치권의 통합 방정식, 경영에서의 성공 방정식, 영화의 흥행 방정식 등 이런 거 밑줄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 사용된대요. 아, 그럼 이 글은 뭐야? 방정식에 대한 글이구나. 근데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구나. 수학의 방정식은 굳이 수학의 방정식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문자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학 방정식이 뭐예요? 개념에 대해 나와 있으니까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야? 수학 방정식에 대한 글. 통합 방정식. 얘는 통합을 하는데 여러 변수가 있고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자, 마지막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적절, 옳다 이랬어요. 이때 쓰이는 건 옳아. 그런데 방정식은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 국내, 국제, 남북 관계의 3차 방정식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얘의 특징. 자,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관련이 없다. 변수가 한 개라도 고차면 될 수가 있고 변수가 많아도 1차가 될 수 있다. 정리에 따라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개수에 따라, 그럼 상황에 영향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 이 M1 방정식, 상황의 복잡도에 따라서는 N차 방정식,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해 써야 돼. 또 플러스 4차까지는 근해 공식, 즉 일반해가 존재하므로 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상, 난해하다. 맥락이 난해하다면 5차 방정식 이상의 표현들이 안전하다, 적절하다. 구분해서 써야 돼. 그럼 구분해서 쓰는 게 맞아. 다음 몇 번? 1번.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 그래서 평소에 잘 구분해서 써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추상성, 엄밀성 얘가 엄밀하다고 나온 게 아니고 추상적인 건 더더욱 아니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정의 방정식이란 뭐뭐다. 구성 요소 방정식으로 구성식으로 안 나왔잖아요. 수학 공식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실생활의 방정식이 이렇게 쓰이는데 상황에 따라 잘 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니까 답은 1번. 자, 이거 완전 근식. 이거는 사실 배경식으로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식은 뭡니까? 근식. 멀리 있는 거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만 잘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얘는 순서대로 나열한 거 맥락 보면 되는데,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자, 눈 속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굴절, 휘어져서 망막에, 자,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망막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맺힘으로써, 자, 먼 곳의 물체는 흐리게 보인다. 이것을 뭐라고? 근시라고 한다. 근시의 정의가 떴어요. 이거는 근시에 대한 글인데, 그럼 근시는 뭐다?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돼서 뒤쪽 먼 게 안 보이는 게 근시구나. 이해했죠? 그러면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망막의 어디에? 앞에 맺혔던 초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이겠구나. 이거네요.
당연히 뒤쪽이겠구나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맺혔던 애가 뒤로 이동하여 망막에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지점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조절 능력에 의해서 잘 보인대요. 자, 이와 같이 정리해요.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여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대놓고 말해줬어요. 자,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은 당연히 망막으로부터 어디로? 당연히 앞으로 멀어지는 거죠. 왜? 가까운 곳에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더 앞으로 멀어지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근시. 답은 1번. 그래서 근시가 약하면 먼 곳까지 볼 수 있다? 뒤쪽으로 맺히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황소는 소나기를 공부할 일은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거 보면은 이런 거 되게 좀 많이 나와요. 구급에서 문학의 어떠한 특수 상황이나 인물의 뭐 성격이나 됨됨이 이런 걸 가지고 한자성어를 내는 문제. 다행히도 한자성어 해서 이렇게 도급만 하면 우리가 대충 안다. 근데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4개 다 몰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쫄하지 않은 건데 적절한 것은 되게 좋았을 것도 돼요. 자, 허참 세상 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갔는지 윤추식 때도 말이 아니야. 그 말은 논밭 다 팔아버리고 안 좋은 일이네요.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나면서 넘기더니 집 들었어. 안 좋은 일이네요. 악상까지 손녀가 죽었어요. 보라색 원피스. 남포빌 밑에서 바느질 어머니가 증손이라는 계집의 그 하나뿐이었죠. 자식 복이 없댄다요. 자, 안 좋은 일이 겹쳐진 상황. 그래서 다들 우리가 지웠을 거. 1번 무조건. 왜?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온다. 안 좋은 일이 겹칠 때 이건 누구나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수 읽으셨어요? 호랑이라는 건데, 저 앞에서 호랑이를 막았더니 뒤로 누가 온다? 이리가 온다.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 자, 그 다음에 이거 읽었어요? 불, 다음에 단, 행. 재앙은 혼자 다니지 않는다. 혼자 안 다닌. 이거 뭐 호랑이 막았더니 누가 왔다. 이리가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남는 건 4번인데 이거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대표 한자 성어니까. 외로울 고자 보이죠? 고장난명 어려워요. 뭐가? 손 하나로는 왼손뼉 칠 수 없어. 한마디로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을 때, 혼자서 일 못할 때. 그래서 답은 4번. 한자성어는 이렇게 내 말대로 읽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읽을 수만 있으니까 눈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눈에 익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에서 한자 한계를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거는 실제 한자 자격증 따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한자 자격증 할 때 서술형이 있는 경우 빼고요. 주관식이 있지 않은 한자 자격증은 다 눈으로 이렇게 익숙하게 암기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옳다. 13번 이거는 이제 한자와 고유어의 결합인데 아닌 것은 이랬어요. 가외. 자, 이번 달은 예상외로 가외돈이 많이 나갔다? 그럼 이때 이거 뭐예요? 가외. 예상 밖으로 더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더할 가자에 밖과 내자 써서 얘가 한자어 대 순우리말. 그래서 더할 가자에 밖과 내자 플러스 돈. 한자 플러스 순우리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한자 결합 맞고. 그 다음에 고자질을 하면 고자질, 바느질, 어떠한 일, 찍질. 이거 뭐예요? 접사란 말이에요. 순우리말. 그럼 이때 고자. 고할 고자에 그 다음에 놈자자. 플러스 찍질. 이것도 한자와 고요 맞아요. 근데 아수라장, 우리가 아수라장, 그럼 아수라 불교의 지옥 중에 하나고 마당장자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아자가
이게 언덕 아. 그 다음에 지킬 수. 그 다음에 버릴라. 이건 잘 그렇게 쓰는 한자는 버릴라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는 많이 쓰죠. 마당장. 이렇게. 그래서 아수라장 한자거든요. 한자. 이건 뭐, 관자 놀이? 자, 놀다. 이게 뭐, 우리말인 거 다 알죠? 왜? 놀 유자니까, 한자로는. 그럼 딱 봐도, 얘 순 우리말이구나. 관자. 그래서 이때 관자는 꿰관자. 꿰관자의 아들자.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게 고유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다음에 장장, 아수라, 딱 한자어라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고자질, 바느질, 고유어 알아요. 그러면 돈, 돈량, 세금, 돈량 이런 거니까 알아요. 당연히 가외 한자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가 순 우리말인 거 알면,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뭐 어차피 공무원은 한자를 외워야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풀 수 있다. 어휘로도.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한자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자, 대표 작품이에요. 완전 문학 문제죠. 그죠? 자, 정철의 3인곡이 떴어요. 당연히 이때 미인은 뭡니까? 임금을 말하는 거고, 임금을 생각하다,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 연군중의 주제인 거죠. 그죠? 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동풍. 지금 당연히 3인곡은 유배문학이에요. 유배 가서 임금을 뭐 하는 거야? 그리워하는 변함없는 이런 사랑, 충성심을 노래하는 충시 연주지사의 대표예요. 자, 해석해보면 동풍이 건듯 잠깐 불어. 동쪽 바람이 잠깐 불어서 적설, 쌓인 눈이에요. 눈을 헤쳐내니 고전을 해석할 때 중세 문법을 알면 좀 쉬워요. 받침이 넘어가는 이어적기 방식을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지켜지고 있는 모든 의문 변동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이걸 풀면 동쪽 바람이 그 동풍은 따뜻한 바람이네요. 잠깐 불어 이렇게. 눈을 헤쳐내니 이렇게. 자,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어세라. 피었구나 이 얘기예요. 자, 이때 매화. 우리가 원래 매화 매낭국적이 나오면 지조와 절개. 사군자는 지조와 절개를 말하죠. 그죠? 자, 가뜩 아래하는 그럼 가뜩이나 냉담한데 차가운데 암향은 무스일고 무슨 일인 가 서리법이에요. 그럼 가뜩이나 냉담한데 차갑다 화자가 처한 상황 지금 모은 상황 유배 온 거 인과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암향은 무슨 일인가 암향이라는 건 매화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매화 향기가 퍼져 있다. 그럼 뭐예요? 유배지에서 나는 뭐예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조와 절개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매화는 당연히 눈이 쌓여 있을 때 피는 이른 봄에 피는 꽃이에요. 자, 황홀의 달이 쫓아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쫓아와 벼맡에 비추니 내 베개맡을 비추니. 자, 느끼난다.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그러면 이때 높이 떠서 밝게 빛나면 임금이에요. 충신들이 부르는 거 높이 떠서 밝게 빛나면. 그럼 황홀의 달 이때 임이 누구라고요? 임금. 달이 쫓아와서 내 베개맡을 비추니.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달빛이 이렇게 그래서 달 봤더니 높이 떠서 밝게 빛나네.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인가 아닌가. 임을 연상시키는 매개체. 그 다음에 매화 꺾어내요 임 계신데 보내 고칩다. 얘 별표예요. 이 매화가.
자, 원래 3인곡은 본사에서 사계절의 변화가 나와요. 그래서 각 계절별로 핵심 시어가 있죠. 임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는 게 원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매화를 꺾어서 임계신데 보내고 싶다. 이미 너를 보고 어떻다, 어떻게, 여기, 실까, 서리법. 이건 뭐냐면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왜냐면 지금 유배 왔단 말이야. 유배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헤어진 남친, 여친, 헤어진 지 좀 됐어. 근데 갑자기 내가 꽃다발 선물을 해서 걔 회사로 보내는 거지. 그럼 그때 자니?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자니? 그래서 지금 이걸 보내는데 이걸 좋아할까?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 하는 그런 내용. 이게 봄이지. 그래서 동풍이 계절감 보여주는 거. 매화도 당연히 봄에 피는 꽃인 거고요. 그죠? 계절감이랑 그다음에 이때 얘가 뭐다? 임에 대한 사랑. 랑을 상징하는 봄에서의 시어는 매화입니다. 그래서 매화는 당연히 지조와 절개, 사군자는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내 꽃이 지고 자, 이렇게 어두자원군이라고 하죠. 이거 뒤로 된 소리 읽어주는 거. 꽃 기고니까 지고. 새 두음 법칙 잎이 끝 나니 녹음이 깔 받침 땡겨오고 깔령 는 대 이 얘긴데, 그럼 녹음이 깔렸다. 녹음 아셔야죠. 녹음 뭐예요? 여름. 푸른 음지. 한마디로 여름이라는 뭐예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녹음이다. 수음, 녹음 이러면 여름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그러면 이런 거.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한자 모르겠으면 넘어가도 된다고요. 자,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적막하고 비어있다만 알면 돼요. 긍정, 부정, 부정. 외롭다는 거지. 아무도 없어.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옛날에 둘러둘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병풍밖에 없다. 공작이 새겨진 병풍, 연꽃이 그려진 뭐 여자방의 커튼,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야? 나위가 적막하고 텅 비어있고 커튼으로 하면 돼요. 병풍을 둘러두니, 그럼 여기 핵심이 뭐다? 적막하고 텅 빈 방, 독수공방, 이 빈방이란 얘기예요. 자, 가뜩이나 씨름 한데. 옛날에 하다 뭔 뜻이에요? 외우셔야죠. 많은데. 그러니까 고전도 암기할 게 단어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내가 한자까지 다 외우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뜩이나 씨름, 걱정이 뭐한데, 하다, 많은데, 날은 어찌 기돋던고 길던가. 그럼 뭐예요? 지금 근심 걱정 많은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앙금 버여놓고, 버여라는 거 많이 나오죠? 베어놓고, 잘라놓고. 그럼 원앙금이 뭐예요? 비단금. 원앙이 새겨진 비단을 잘라놓고, 옷감 잘라놓은 거예요. 오색 선을 풀쳐내요. 그러면 오색 실선자, 실을 풀어서. 금자해, 금자로 견화이셔 재서. 임에 옷을 지어내니 다 필요 없다. 임의 옷, 얘가 여름의 핵심. 그래서 이거 뭐야? 임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여름. 그게 임의 옷이에요. 수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잘씨고, 뭐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모모 카니와가 물론이거니와 모모는 커녕 있지만 모모 수품 솜씨는 물론이고 제도도 갖추었구나 얘기예요. 제도는 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화자찬, 약간 정철이 관동별고도 좀 그렇지만 잡벅 스타일이 좀 있어요. 잡덕맨. 너무 옛날 단어인가? 잡벅? 그러니까 자기 좀 취해 있어. 자부심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솜씨 쩔어. 그 다음에 격식도 진짜 갖췄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호수 지게 우회 많이 나와요. 위에
배곡으로 만든 함에 담아두고 이렇게 읽는 거라고. 그러면 산호 이런 거 다 배곡, 보석이에요. 그럼 보석지게 위에다가 보석함에 담는다? 뭐 하는 거죠? 포장 중이죠. 그래서 이때 정성스럽게 포장하기 때문에 임에 대한 정성 이거 말할 수 있고. 자, 임에게 보내오려. 임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멀시고 머흐다 뭔 뜻이에요? 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외우면 좋고. 그러면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 구름 별표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임한테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봤더니 산과 구름이 험하게 깔려있네. 험하다 안 좋단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머흐다 험하다 많이 나오니 산과 구름은 뭘 의미한다?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 방해물이죠. 그래서 방해물이자 뭘 상징한다? 간신을 상징해서 원래 얘도 중요하다. 자, 천리말리, 천만리 뜨면 무조건 이별하는 상황에서 천만리 있으면 거리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길에 누가 찾아가겠는가, 임을 찾아갈 수 없게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든, 이르거든, 도착하거든. 뭐가 도착해? 내가 보낸 이 옷이 도착하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나처럼 반기실까? 나인 거 알고 반가워하실까? 마음은 똑같아요. 기대방, 걱정방. 그럼 이때 나인가 알고 반가워하실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 자, 방에 딱 봤을 때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이때 고인이라는 건 성현들, 성인들, 성인군자들, 맹자공자 같은 사람들 당연히 고인 죽었잖아요. 그쵸? 날 못 보고 나도 못 봐요. 고인을 못 봐도 여던길. 자, 이 단어는 별표예요. 자, 고전에서 여다나 내다라는 단어가 떴다. 그럼 무조건 해석 떠올라야죠. 가다, 살다, 있다. 이거 셋 중에 넣어서 말이 되는 거. 그걸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그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안 가고 어쩌겠는 가서리법 가야지 이 얘기예요. 그럼 이때 얘네가 가던 길, 어떤 길? 학문 수양의 길. 자, 이거 도산12국이에요. 이황의. 그래서 학문 수양의 길을 가겠다. 유학이죠, 그죠? 정진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얘는 또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공부하는 김에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이렇게 꼬리를 문다 이런 걸 무슨 법? 연세법 이런 식으로 기출 공부하시면서 가볍게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학문 수양인 거 아닌 거고. 자, 삼동이는 뭐예요? 한겨울에 배옷을 입고 아멸 바위 동굴이에요. 바위굴에 눈비를 맞고 있대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배옷을 입고 있고 아멸에서 눈비를 맞고 있다 이 얘기는 화자는 지금 뭐다? 벼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구름기 변리라는 건 햇볕이에요. 햇볕도 쬐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충신, 남 높이 더 밝게 빛나? 임금의 은혜, 선정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껴있으니까 이 햇볕은 굉장히 뭐예요? 아주 적은 양의 햇빛도 나는 쬐인 적이 없다. 그러면 난 임금의 은혜, 아주 작은 임금의 은혜도 내가 받은 적이 없지만, 근데 서산에 해가 진다, 높이 더 밝게 빛나? 근데 이게 지고 있어. 그럼 이거 뭐예요? 임금의 승하예요. 임금이 승하, 임금의 죽음이죠. 임금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눈물이 난다. 그래서 임금의 승하에 대한 애도하는 작품이에요. 조식거죠, 그죠? 자, 3번 워낙 유명하죠, 그죠? 이거는 수특에도 나왔고 항상 나오는. 자, 맷버들을 갈해 꺾어. 그럼 뭐예요? 맷버들을 좋은 것만 골라서 가려 꺾는 거예요.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임에손대. 이거 원래 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임에손대 임에게. 자시는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자,
왜냐면 얘가 이제 기생이거든, 기생. 그러니까 창밖에 심어두고 봐라. 원래 화자의 이런 신분적인 한계 처지가 나와 있어요. 자,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그럼 이때 새 잎은보다 맷버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얘는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나인가 나처럼 제가 똑같잖아. 나처럼 여기소서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맷버들이 뭐예요? 임에 대한 사랑이에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고, 이거는 순수한 이미지 화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이건 반중. 이거는 너무 고사로 유명하죠. 그죠? 회귤고사. 자, 반중에 소반이의 조홍감, 홍시죠? 홍시가 곱게도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도, 귤이 아니라도 품어감즉 하다마는, 하지만, 품어감즉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회귤교사라는 거. 그래서 엄마, 부모님 드리려고 유자를 품어가다가 걸렸다는 그 고사 인용된 거고, 근데 품어가 반길이, 그럼 품어가서 반길이 누구예요? 부모가. 없을세 없으니 그로 인해 서러워하나이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부모에게 더 이상 효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서러운 거다라는 거.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시조인 거죠. 그래서 회귤교사가 인용된 이 시조는 지금 다른 공무원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시조의 반 중에 조홍감이,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더 이상 효도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관련 한자 성어 풍수지탄. 나라이라는 게 맥수지탄, 부모이라서 효도 못하는 게 풍수지탄. 여기에서 되게 중요했던 작품. 그래서 다 기본 작품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공부 좀만 했다 그러면 이거 다 안 봐도 금방 풀 수 있게. 근데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풀 수 없을 수도 있는. 자, 표준어 문제 나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표준어 규정 다 알면은 되나요? 표준어 규정에서 우리가 많이 모르는 거, 이것도 그냥 단어처럼 한자 공부하듯이 계속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데일리로. 자, 표준어가 아닌 거, 사실은 여기에서 발가숭이, 발가벗다, 벌거숭이 다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맨몸, 옷을 거치지 않은 맨몸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가숭이 맞아요. 발가벗다, 숭이가 결합한 거라. 깡총 이건 우리가 모음 조화 때문에 아오가 만난다고 착각을 하기 쉬운 애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뛰는 건 깡총하면은 비표준어. 깡충 이게 작은 느낌, 큰 느낌이 껑충. 그래서 답이 2번.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네, 뻗정다리 벗다. 그러니까 구부릴 수 없는 다리, 계속 뻗어 있어야 되는 다리예요. 근데 우리 뻗다라고, 뻗어 있다라고 강하게 말하니까 뻗정다리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벗정다리, 굽힐 수 없는 다리를 세게 발음한 거. 그래서 얘도 표준어예요. 그 다음에 오뚝이, 이거는 오뚝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전미사 이가 결합했을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놓는다. 한글 맞춤법, 그 어문 규정이 나와 있지만 그 조항으로 지금 설명되는 게 아마 발가슴이랑 오뚝이 정도?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런 거 다 그냥 표준 규정으로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뚝기노, 오뚝 서 있는 게 중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가장 많이 봤을 선지예요. 그럼 4번을 먼저 그었을 거고 나머지에서 고민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원형을 밝히고 의미에서 멀어지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게 어문 규정의 기본이에요. 근데 어문 규정만 안다고 해서 이런 걸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어나 한글 맞춤법에서 많이 틀리는 이런 표현들은 매일매일 정해놓고 눈으로 퀴즈 풀듯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경호법, 높임법이 떴어요. 자, 이거 낚이신 분 계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그렇다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냈다고 치사하게 이런 느낌. 왜냐면 주체 이거 딱 봐요. 아, 주체 높임 하고 용언에 선 어마럼이 시를 넣어 시 쓴다고 첫 번째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규칙을 세기는 어렵지만 뒤에 별표.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선 어마럼이 시를 쓴대요. 또한 플러스 두 번째가 있대요.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어에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된다. 이거 뭐예요? 특수 어휘. 그래서 주체 높임이긴 한데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그쵸? 시, 특수어휘, 깨서 이건데 그러면 여기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딱 보여요. 아, 편찮다, 특수어휘. 아, 시, 어요, 선어말어미. 이래서 1번 찍으신 분들 후회 엄청 하실 거예요. 박스 안 읽고. 주체 높임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깨서 시. 깨서 시 어세준이니까 시. 이건 시밖에 없어서 안 되고 깨서 우수 시 어세준 시밖에 돼서 안 되고 근데 깨서 주무 시고 가셨다 시 어세준 시 근데 이때 주무다라는 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가 선어머러미가 되려면 얘 빼고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무시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빼도 주무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애들 시를 뺄 수 없어? 계시다도 마찬가지예요. 계다라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주무시다, 계시다 이런 애들 뭐라고 합니까? 높임을 위해 태어난 특수한 어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 세트. 그래서 봤을 때 얘네들의 차이가 뭐죠? 얘는 여러 개의 용언인 경우 마지막에 시 쓴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특수어휘가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하나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래서 용언이 여러 개가 아니라 1번 안 돼. 답 4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박스에 꼬아져 있는 거 생각하셔야지. 저거 생각 안 하셨으면 왜 답이 2개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잘못 찍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설명 방식 물어봤거든요. 자, 유추 뭐라고요? 직유법으로 찾으세요. 유추는 정의라는 건 뭐예요? 뭐뭐란 뭐뭐 다 A란 B다 이런 거네요. 뭐뭐란 뭐뭐다 라고 설명하는 거. 예시는 당연히 뭐 가령 예를 들어 예컨대 이런 애들. 이건 너무 쉬워서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뭔가 예시 찾는 거. 대조는 당연히 뭐예요? 차이점, 반면에 주로 이런 표지들이 있고 달리 이런 애들. 유추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것도 유사할 것이라 추리하는 건데 이거 저 산문에서 줄글에서 유추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전개 방식. 그러면 여러분 직유랑 굉장히 유사하니까 직유법처럼 뭐뭐와 같다.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 나오면 얘 뭐다 유추구나 라고 찾는 팁이에요. 그래 해볼게요.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인대요. 자막이구나. TV의 자막. 자, 뉴스의 경우에 앵커가 기사를 소개할 때 앵커 왼쪽 위에 기사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을 추려 제목하는 제목 자막을 쓴다고 했고요. 보도 중간은 화면의 하단에 기사의 제목이나 이런 것을 보여준다. 보도 내용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이나 세부자료도 뉴스의 경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자막을 쓰는 예. 그럼 여기에 뭐가 떴다? 예시. 그죠? 자,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어에서 쓰이는 자막도. 그럼 자막에 뭐가 떴나요? 누가 봐도 자막의 개념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자막의 개념 정의. 자,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영화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디트, 그리고 번역대사가 전부다. 자, 이는 영화 자막은 모두 영화 제작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 번역대사는 더빙하지 않은 외국 영화의 대사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자, 텔레비전에서는 영화에서 쓰는 자막을
모두 사용해. 아, 모두 사용할 뿐 아니라 플러스 제한의 반대라서 밑줄을 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각종 제목과 요약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청자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이런 것도 표현하고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자막을 활용해서 제공한다. 다양하게 활용해. 다 써. 얜 제한되게 써. 이 얘기죠. 여기에서 차이점 대조 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적인 쉽게 나오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죠. 그죠? 예시야 너무나 많이 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정의도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뭐란 뭐뭐다 이렇게 잘 안 줘요. 뭐뭐인 A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뭐다? 정의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와 달리 반면에 있으면 쉽게 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되는 거 반대되는 의미를 봐야 된다. 혹은 그런데 뒤에 전환되니까 영화는 그렇지 않아. 아, 나는 이런데 걔는 이래. 대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못 봤다. 근데 유추를 알고 있었다? 앞으로 기억하세요. 유추가 줄글에 쓰일 땐 뭐뭐와 같다, 뭐뭐와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직유법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추 연결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쓱 풀 때 사실은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이 있었습니다. 꼭 나중에 다음번에 공부하실 때 실전 연습 이런 모의고사에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이런 문맥에 맞는 순서 나열을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똑같이 줬죠. 나 아니면 다래요. 그러면 끝 문장과 첫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수십 년간 정부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거 안 좋은 것들을 걱정해서 인간 건강을 높이고 인간 활동이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 그럼 나쁜 거 없애기 위해 투자하는 거니까 긍정이네요. 자원 투자. 근데 그러나 이러면 대조해야 되고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는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낭비한 것도 많으며 일부는 해결하겠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 이거 뭐예요? 아, 부정적 측면이네요. 그럼 이 뒤에 올 수 이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아, 긍정이네요. 이를테면 대기업 이런 노력으로 예방했다. 아, 딱 봐도 예시가 이거의 예시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긍정 성과. 예를 들어 예시 떴는데 새로운 대기오염을 공개로 통제할 경우 기존의 오염원의 수명이 길어져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가중시킨다. 대기오염 가중 이거 뭐예요? 문제 상황이 악화된다. 이거네요. 그럼 여기서 먼저 딸 수 있는 거 뭐예요? 이거의 사례구나. 가다를 먼저 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 여기 있죠. 그럼 그 다음 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으셔도 되고 여기에서 상당한 자원 투자인데 이 많은 조치들이 이렇게요. 근데 이게 오지 않았다. 그럼 내가 먼저 오는 것 이 순서대로 맞춰도 저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 그래서 처음이랑 마지막이랑 크게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신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이거는 조금만 그냥 잘 잡아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길었을 때가 처음 끝 문장 이렇게 짧게 되면 의미상으로 긍정 부정 이렇게 가도 뒤에 연결되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러나 같은 표지 굉장히 중요하고 예시를 딱 봤을 때 예시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어느 문단 뒤에 속하는 예시인지 이런 거 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난이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그런가요? 애매했을 것 같은데 흰수건이 윤동주예요. 슬픈 족석, 슬픈 우리 민족을 말한 건데 저항시인절 일제강점기 흰수건이 검은 물을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고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있고 흰띠가 가른 허리를 질끈 동여맨다. 우리 민족의 이런 슬픈 현실 이런 모습을 표현한 건데 흰색깔 이게 뭐지? 하셨을 거예요. 그러기에는 뭐뭐 같이 뭐야 직유네. 그죠? 자, A는 B다. 이거 뭐야? 은유네. 파도가 생명이 없는데 아가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뭐라고 해요? 얘 화류네. 의리가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는 칼날을 받습니다.
칼날 뭐예요? 자기 희생, 고난과 시련, 역경, 이런 거를 참아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뭐예요? 자기 희생, 고난, 시련 같은 걸 대표해서 비유하는 걸 무슨 법? 대유법. 그래서 자기 희생과 고난, 시련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칼날을 가지고 쿠어를, 고통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흰 색깔,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 아니고 우리 민족은 흰 색깔, 무슨 민족? 백의 민족. 백의 민족이 뭐예요? 흰 옷 입는다고, 흰 옷. 이거 뭐예요? 대유법이죠.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낯선 수서법 중에 하나예요. 좀 깊이 들어간 느낌. 자, 말의 표기가 잘못된 거 한글 맞춤법 나왔는데 이거는 특히나 2번. 많이 헷갈리는 애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애예요. 자, 일단은 이거는 사이시옷 30항이죠. 사이시옷 표기조항 30항 보셔야 되고, 자, 30항의 기본을 간단히 설명하면, 자, 조건이 첫 번째 선행 조건이 뭐죠? 자, 합성어인 경우, 합성어인데 조합이 어떻게 돼야 된다?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이거나, 아니면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인 경우, 이 경우 쉽게 말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순우리말이어야 되니까 순우리말이 하나 이상인 경우를 만족하고, 두 번째 앞말이 뭐로 끝나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거 둘 다 충족했어.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첫 번째 뒷말이 된 소리가 나는 거, 두 번째 앞에 니은 첨가, 세 번째 니은 첨가가 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사이 시옷을 받쳐서 적는다. 이게 30항이에요. 그럼 이게 어려운 게 공깃밥, 공기, 한 공기, 두 공기, 그릇기자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서 뭐다? 얘 한자어네. 그럼 밥은 뭐다? 순우리말. 얘 뭐야? 한자어. 저 빌공자에 그릇기자 떠오르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경우 순우리말 하나 이상 있네. 앞말이 기, 모음으로 끝났네. 근데 발음했더니 뭐다? 공기밥. 근데 이렇게 된 소리의 경우는 사이쇼 디귿 발음하는 거 허용하니까 공기밥. 뒷말 된 소리 사이쇼 적어야 되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기해야 돼요? 공기밥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라서 답은 1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산말, 아니 왜 이걸 인산말이라고 하냐는 얘기예요. 얘는 인사말이 맞는 발음이다라는 얘기죠. 니은 첨가가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쓰는 거죠. 인사말이 맞아요. 인사말, 인사돌.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뒤처리, 크트푸츠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냥 뒤처리. 그다음에 편직을 편직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발음 가지고 좀 치사하게 만든 인사말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표시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애가 나왔구나 라고. 근데 이거 정확히 알고 있으면 1번 푸는 건 쉽다라는 거. 자, 자, 1하고 더하기에 실려있는 1하고 더하기입니다. 여기 갔다가 이거 주제 다 아시죠? 박지원. 마음먹기에 따라 다 달려있다라는 주제로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직유, 은유, 찾기 제일 쉽다, 그죠? 그 다음에 세심한 관찰 통해 사물의 본질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 힘주어 말한다, 주장한다 뜻인데, 이 작품을 공부했으면 당연히 2번은 틀렸다는 걸 알아요. 왜? 모든 건 관찰이 아니야. 눈이나 귀 이런 건 나를 현혹시키는 외물을 해당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돼 라는 글이기 때문에 공부했다면 바로 2번 찾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연히 얘는 수필이죠. 수필은 기본적으로 경험 플러스 주제 의견이라는 거. 그래서 얘 수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이 근거로 나오고,
생각을 반박한다? 깐단 얘기예요. 너 틀렸어? 이 얘긴데. 옳지 않아? 이 얘긴데. 그러면 이거를 알고 푸느냐? 모르고도 풀 수 있느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것이다. 딱 봐도 처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옛 전쟁터라 그렇다는데 나는 그래서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듣기와 듣기에 따라 달려있어. 달라. 이거 뭐예요?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듣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너 틀렸어. 어떤 사람 틀렸어. 맞네요. 나의 집이 있는 산속 바로 문 앞에 큰 냇가가 있는데 해마다 여름철 폭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 늘 수레야 말 대포와 부개 소리를 듣게 돼요. 정말로 이걸까요? 대포일까요? 물이 불어나는 소리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면 이런 걸 무슨 법이다? 은유법이다. 마침내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돼버렸다. 나는 문 닫고 들어누워 그 냇물 소리를 구별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작가에 못 떴습니까? 경험. 깊숙한 솔숲에서 울려나오는 솔바람 같은 지규네요. 이 소리는 맑게 들려요. 자,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진 듯한 모인 듯 지규. 격분에 빡쳐있는 것처럼 격하게 분노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많은 개구리들이 다툴 때는 교만한 것처럼 들리고 수많은 축이 번갈아 울리는 듯한 소리는 노기에 분노의 차이는 것처럼 들리고 자, 벼랑간 갑자기 떠는 천둥 같은 소리. 이 소리는 놀란 듯이 들리고 이건 뭐예요? 내가 상황, 내 마음에 따라 다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을 땐 또 이렇게 들리고 자, 이런 게 이렇게 들리면은 내 뭔가 회의스러울 때 이렇게 들리고 그러나 이 모두가 똑바로 듣지 못한 것이다. 왜? 귀라는 외물에 의존했기 때문에 외물에 현혹된 거란 뜻이에요. 자,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외물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게 된 거다. 그래서 모든 것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마음이 중요하다.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이게 이래고도하기 주제예요. 자, 그러면 지규, 은유, 지금 지규 계속 귀찮을 정도로 많이 떴다. 맞네요. 관찰통의 관찰은 뭐예요? 귀, 눈으로 하는 건데 이거 외문이라서 안 된다고요. 마음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 경험, 근거, 나 이런 경험했는데 이렇게 돼. 그러니까 따라서 마음에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작품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자, 보다의 활용형이 떴는데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이거 따로 공부해야 돼요? 이거 문법 이거 어휘 공부 안 했으면 못 풀어요? 풀 수 있어요. 그쵸? 왜? 활용 미끼는 정말 고맙게도 의미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의미라는 건 문맥으로 파악하는 거잖아요. 함축적 의미도 그렇고. 한번 볼까요?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보다. 걔 행동 실수 같아. 이거랑 손해를 보면서 상대를 만만하게 봐. 날씨가 좋을 것으로 봐. 그럼 이거 뭐예요? 실수로 보는 거, 만만하게 보는 거, 좋을 거로 보는 거. 이건 다 어때? 평가하는 거죠. 근데 손해를 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직접 손해를 보다,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미상 다른 거 몇 번? 2번. 이렇게 의미로 푸는 거. 그러니까 모든 국어사전에 있는 이걸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근데 항상 예시로 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시들을 보면 문맥으로 일치하는 느낌이 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건 따로 암기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자, 을의 동의의 경률. 자, 대화의 원리가 떴어요. 갑자기 화법. 자, 대화의 원리. 이거 떴는데 여기서 지금 대화의 원리는 공손성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협력의 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셨나요? 얘는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거예요. 공손성의 원리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얘를 조금 쉽게 하시려면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를 이렇게 기억되는데
자, 첫 번째 하는 건 이익과 부담이에요. 기준이. 이거는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화자인 나에게 적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칭찬 대 비방.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거, 나에게 적용하는 거. 자, 세 번째는 둘 다. 둘 다에게 적용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얘는 일치점과 차이점. 이거는 둘 다에게 적용됩니다. 해볼까요? 사람이라면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 상대방에게 해주려고 그래요. 상대방의 이익은 뭐다? 최대화하고 상대방의 부담은 최소화해주는 거. 이런 걸 무슨 경률? 요령의 경률이라고 하죠. 요령의 경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가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선택권 부여할 때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상대방하고 내가 대화 중인데 내 이익 최대화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내가 내 이익은 최소화하고 나의 부담은 뭐 한다? 최대화한다.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되게 많이 나와. 내가 귀가 쓰레기로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뭐라고요? 내가 끌어안고 간다. 관용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칭찬. 아이고 이게 둘 다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이게 상대방과 나. 자,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칭찬 최대화. 그러면 비방은 까는 건 최소화. 이게 뭐다? 칭찬하는 거 찬동의 경륜. 와, 너 진짜 짱이다. 이거예요. 칭찬해주는 거.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내 칭찬 쩔면 친구 없어요. 혼자 다녀야 돼. 그러니까 나에 대한 칭찬은 뭐 해야 돼요? 최소화. 근데 나에 대한 비방 최대화. 이게 뭐냐면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와, 너 진짜 쩐다 그러면 아니야, 운이 개 좋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찬동의 경륜, 이거가 뭐예요? 겸손하다. 우리나라의 미덕 겸양의 경륜. 차린 건 많이 없지만 뭐 이런 거. 자, 둘 다 의견이 있는데 이럴 때 문제가 생겼네. 의견이 같지 않아. 이럴 때 뭐예요? 당연히 일치점은 뭐야? 최대화시키고 차이점은 뭐 한다? 최소화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동의의 경률인 거예요. 지금 물어본 건 동의의 경률. 그럼 동의의 경률 맨날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이 일치점 높일 때 무조건 뭐 해준다, 처음에. 무조건 공감. 이거 먼저 들어가고 그런데 자기 생각. 이게 동의의 경률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온 거예요. 저거 딱 나오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제가 요령의 경률에 따라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자, 글씨 좀 크게 써주세요 했는데 제 귀가 쓰레기라서 안 들렸는데 내가 못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부담 쩌는 거. 이게 나의 부담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관용의 경률. 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런 거 다 뭐예요? 이런 거. 난 부족한 사람이야. 비방. 그래서 겸양의 경률. 근데 이렇게 여러 개 중에 이게 커서 좋은데 살까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침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일단 뭐다? 동의. 일치점. 일단은 네 말 맞아. 오케이 한 다음에 그런데 좀 커서 자기 의견은 나중으로. 이게 차이점을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이거 너무나 그 정형화된, 이게 틀에 딱 박힌 대화가 딱 나왔어요. 근데 틀에 박혀 있어도 이거 모르면 풀 수 없는 약간 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대화의 원리가 문법은 아니니까요. 또 화법이라는 또 파트에서 또 보셨어야 되는 이런 것들 조금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고유어 또 물어봤어요. 자, 한자는 사실은 표의 문자잖아요. 의미를 표현하는, 쓰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절간의 여름 수도인 하한거가 끝나면 스님들이 발악 내고 발을 들고서 동양 수도에 나선다. 자, 이 동양이 경제적인 구걸로 타락된 적도 없지 않지만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 베푼다. 이럴 때. 자, 그러면 동양은 이제 스님들이 뭐예요? 이렇게 그 바람 같은 거 이고서
다니는 거죠. 시주 다니는 거. 그래서 이 동양이 고유어예요. 얘는 바꿀 수 있는 한자가 없어요. 그럼 이때 구걸. 이건 뭐예요? 구할 구자에 빌걸. 그래서 애걸 복걸 할 때 얘가 빌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걸 복걸, 복걸도 비는, 애걸 복걸도 비는 거죠. 이렇게 빌다라는 의미 바꿔줄 수 있으면 얘 뭐다? 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구할 구자죠? 이건가요? 구할 구. 그래서 구에서 빈다, 구걸한다, 빌어먹는 거. 그래서 얘는 한자어. 그 다음에 중생. 자, 이때 무리중자죠. 무리중이. 이건가요? 자, 무리중에. 날생자예요. 얘도 한자어.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자비, 자애로움, 이런 거. 사랑할 자. 플러스 이거 사랑자자예요. 그 다음에 슬플 삐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다 한자인데 쟤만 고유어다. 딱 봐도 한자 문제. 자, 마지막이 로마자 표기법. 조항 없이 나왔어요. 누가 봐도 암기라는 얘긴데 조항 없이 떴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애들만 나왔어요. 뭐 정말 막 세부 조항에 막 숨어 있는 걸 끌어낸 게 아니라는 거. 맨날 이거 해야 돼 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일단 내 이름은 봉연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이름을 보지 않았다면 얘를 틀릴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이래잖아요, 봉연필이. 근데 얘를 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읽어보면 봉연필이란 말이야. 니은 첨가돼 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비음화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렇게 인명일 때는 뭐 한다? 인명일 경우 음운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자 표기법에 있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복, 연, 니은 첨가 반영하면 안 돼서 1번 틀렸어요. 청와대, 뭐야? 틀린 거 없는데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영어로 생각하면. 근데 이때 이 어는 우라고 하면 안 되죠. 어는 어떻게 써야 돼요? 어는 이오라고 바꿔 써야 돼요. 틀렸고. 얘 맨날 나오는 거, 얘네들이 맨날 나오는 거. 어떻게? 한라산을 푼다 그러면 얘를 발음하면 니은이 리을 만나면 리을이 되는 유음화 때문에 한라산. 이렇게 리을이 연달아 있으면 이때 리을은 뭐로 써라? LL로 써라. 그래서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 근데 다만 리을은 LL.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로마자 표기법의 거의 핵심 탑3 안에 드는 걔가 나왔네요. 그럼 얘기하면 안 되죠. 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틀렸네. 남는 거 4번. 근데 북한산 얘는 왜요? 근데 자, 우리가 맨날 나오는 건 사실 북한산보다는 무코라는 애가 많이 나와요. 무코. 그래서 얘 꼭 보면은 호 살려 쓴다고 맨날. 예시가 얘인데 똑같아요. 자, 북한산 같이 뭐의 경우? 체언의 경우. 자, 그들 뒤에 뭐예요? 히읗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축약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 한, 히읗 밝히는 거 무코하고 같은 조항이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예요. 자,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나? 암기 좀 많았어요. 그쵸? 근데 암기하는 거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 한 달 만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저도 3급 자격증을 항상 그렇게 따왔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익히는 게 최고다. 그다음에 이렇게 막 어이없는 고유어나 한자어 막 이렇게 뭐 단어 어휘 이것도 눈으로 많이 보는 게 최고다. 그다음에 문법은 기초 빡 잡고 있어야 된다.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법에는 딱 틀이 있어요. 그 뼈대 공부한 다음에 문제 풀면서 살을 입히는 거지. 그 문법 문제 막 이론 정리되어 있는 거 막 다 외우고 하면 문법 못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암기할 거 따로 있어요. 이런 조항은요, 이 로마자 조항 다 공부하는 건 바보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애들만 나온다. 뭐 그드브 뒤에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뭐 자음합, 자음합, 뭐 자음이나 어말, 뭐 모음 앞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걔네 두 개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특이 조항들만 좀 보면 된다. 나오는 애들만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출은 돌고 돈다. 그래서 꼭 내 거 아니더라도 또 799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은 당연히 섭렵하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